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TV 김재철입니다. 오늘은 방송 얘기 다시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후배 김세희 기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도 이제 유튜버가 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쭉 스크린 하다 보니까 우리 김세희 기자가 워싱턴에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버지니아인가 거기서 우리 교민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참 반갑고요. 가로 세로 연구소에서 방송을 하는 건 제가 한두 번 봤는데 해외까지 이제는 진출을 해서 교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자랑스러운 기자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2013년 이제 벌써 만 6년이 됐네요. 3월 말에 이제 회사를 퇴직했기 때문에 아마 제 나올 그때쯤 우리 MBC에 우리 민주노총 산하 우리 전통적인 우리 MBC 노조, 그 강한 노조가 있는데 저도 한때는 그 MBC는 뭐 거의 97, 8%는 다 노조원이니까요. 저도 그 노조원이었죠. 그런데 김세희 기자는 그러니까 공정노조, MBC 공정노조 위원장을 했죠. 제가 이제 회사에 퇴직할 그때 3월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한 게. 그러다가 새 정권이 이제 또 들어서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탄압이 계속되고 배현진 아나운서나 이렇게 이제 너무 탄압이 심하니까 새로운 일을 해 보겠다 생각하고 사표를 내고 이 회사를 퇴직한 거죠. 그러고는 그 주로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이제는 그 유튜브 활동을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예. 물론 그 지금도 우리 회사 안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고생하는 또 그 소수자들이 많죠. 예. 우리가 워싱턴 특파원하고 보도국장하고 워싱턴 특파원하고 문호철 기자, 예. 청와대 출입도 했고 이 아주 본인들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가는 후배인데 지금은 심의실에서 속된 말로 썩고 있죠. 예. 또 뭐 좋은 세월이 안 오겠습니까? 그죠? 세상은 항상 바뀌는 거니까. 일종의 그냥 유배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전에도 이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 그 우리가 조광조 선생이라든지 특히 그 다산 정약용 이런 분들 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때는 동인, 서인, 남인, 북인에서 격하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 밀리면 뭐 숙종되든 영조되든 정조되든 밀리면 다 그 귀양 가졌습니까? 귀양.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와 있는 남쪽에 남해도나 저쪽에 있는 뭐 욕지도 또 신안의 그 목포 앞바다 이런데 그 보길도 완도 보길도 이 다 옛날에 유명한 그 귀향지였잖아. 귀향지였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또박또박 가던 우리 많은 후배들이 지금 거리에서 일부는 또 잘리고 그 다음에 여러 고생들 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죽지 않고 언론에 또 길을 가면서 유튜브로 굉장히 옛날 생각하면 힘들 텐데 당당하게 가는 김세희 기자에게 제가 칼채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 원래 MBC 문화방송은 지금도 저는 민영화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이 MBC, KBS, MBC의 방송문화진흥회나 KBS 이사회는 지금의 여당과 야당이 어떤 면에서 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어중쩡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MBC 같으면 그 이제 9명, 박문진 이사회에서, KBS 같으면 11명, KBS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 사장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기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간에 이걸 딱 편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그 KBS 이사 한두 분 그렇게 쫓아내려고,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KBS나 MBC가
이 여당 이사 숫자에 비해서 이미 임기 3년이니까 뽑아놓은 야당 이사가 많으니까 그거를 역전시키려고 큰 무리수까지 둬가면서 학교에 가서 막 그죠? 학교에 가서 막 구호 외치고 나가라고 공격하고 노래방 뭐 김밥집 뭐 노래방에 간 그거까지 영수증 그거 가지고 사적으로 썼다 해서 또 몰아내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앞으로도 험한 가시밭길이 많을 때 얼마나 또 다른 가시밭길이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죽지 않고 이렇게 김세희 기자나 묵묵하게 우리 가고 있는 문호철 기자나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들에게 제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갈채를 보냅니다. 저도 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데라TV의 김재철입니다. 김재철의 일본 사람, 일본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내년이 특히 내년 7월, 8월에 여러분 동경에서 하계올림픽 열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그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이제 지나갔는데 진짜 올림픽은 어떻게 보면 하계올림픽이죠. 내년 7월, 8월 동경에서 열립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아시아권에서 하계올림픽, 올림픽이 이렇게 2번 개최되는 나라는 하계올림픽이 일본이 처음입니다. 그죠? 우리도 한 번 더 하려고 이제 뭐 또 한 번 신청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무진장, 정말 많이 모이거든요. 왜 그러냐? 일본에 가면은 우선 온천이 있죠. 그 다음에 문화 독특하죠. 그 다음에 너무 친절하죠. 먹을 거 많지. 이러니까 뭐 내년에 엄청나게 몰릴 텐데 일본 정부에서는 3천만 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요즘 경기도 좋은데 떠오르는 일본을 세계인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겠다는 거죠. 지금부터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특히 70년대, 80년대 일본이 그냥 경제에 있어서는 거의 전 세계 1위였잖아요. 어떤 면에서. 미국까지 제치고. 재팬 넘버원. 일본 최고다. 해가지고 미국이 뭐 일본 배우자고 난리가 났었죠. 예. 그러다가 90년대 이게 너무 높이 가면 또 이게 또 내려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한 20년, 일본에서는 잊어버린 20년이라고 그러죠. 좀 경기도 옛날보다 나쁘고 나라의 힘도 약해지고 좀 힘들었는데 최근 들어 뭐 우리는 막 욕을 해대지만은 아베 정권 이후에 일본의 국력도 굉장히 강해지고요. 일자리는 뭐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본 국회에서는 지금도 논쟁 중에 하나가 동경이나 오사카, 나고야, 고베, 후쿠오카 큰 도시는 사람들이 외국인 고용이 많은데 이 중소도시에 외국인들이 더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더 풀어주라. 외국인 고용을 더 하기 쉽게.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점차 외국인도 늘어나고 관광객도 지금 계속 가는 거죠. 우리나라만 작년에 한 750만 명인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한 4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로 늘었고요. 예. 그런데 그 외국에 가는 분들이나 갔다 온 분들이 가장 일본인의 특징 중에 하나 얘기하는 게 친절이죠. 야, 너무 깨끗하고 친절하더라. 밥상에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뭐 아이들이 그냥 그 식당에 가서 밥상 올라가서 난리 치고 이러면 주인이 뭐라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아니 우리 애 기죽일 게 있냐고. 당신이 뭔데 우리 애 기죽여. 애가 좀 그랬기로서니 하고 그냥 식당이나 어디 가면은 뭐 미장원이나 막 주인을 야단치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한 번 안 와버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SNS 있어가지고 그 미장원, 그 밥집에, 그 빵집에 절대 가지 마라. 요즘 머리카락 하나 나왔다 그러면 막 어떤 면에서 아작나는 집도 많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냥 대충 먹고 했는데. 그런 시대가 우리 그리 됐으니 또 그게 맞춰야죠. 뭐 어떡하는. 일본인들
제가 동경 특파원 하면서 3년 반, 4년 살아봐도 정말 친절합니다. 근데 일본인들의 친절은 어디서 나올까? 태어나면서부터 나오는 거죠. 뭐냐? 일본인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대부분이 일본인들의 삶의 목표 1번,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예.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니까 친절할 수밖에 없죠. 남에게 불편을 주는 건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 사실은 한 3, 4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배울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엘리베이터 탔다, 뭐 일본에 가서 백화점이다, 어디든 간에 횡단보도는 어디든 간에 좀 마주치면 예,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하면서 계속 스미마생이 그냥 입에 배 있잖아요. 친절하죠. 예. 어디 가나 이제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정말 대단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일본인의 친절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목표 아래 그렇게 그냥 자기 피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백화점이나 식당이나 일본 사람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뭐 부부 간에 안 싸우고 형제 간에 안 싸우고 친구들 간에 안 싸우겠어요. 그런데도 기본은 다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친절에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배워 실천을 해야 되니까 반은 친절하고 반은 어쩔 수 없이 친절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친절한 것도 친절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요즘 많이 좋아서 친절한데 식당이나 갔는데 사람 없는데 저도 어떻게 하다가 뭐 시간 놓쳐서 혼자 밥 먹으러 가잖아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도 혼자 왔더니만 재수 없이 또 혼자 왔네. 야, 밥 드려라. 그죠? 그래 청소 막 뭐 빗자루로 팍팍 쓸어요. 밥 먹고 있는데. 그 얘기하면은 또 핀잔 맞잖아요. 이거는 어디 뭐 진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어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막 빚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관광객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이 친절교육 정말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친절하든 손님이기 때문에 친절하든 친절은 반드시 일본인들에게 배워야 될 덕목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얼마나 예의 있었습니까? 이조 때나 이럴 때. 조선시대에, 그죠? 예. 얼마나 교육적으로도 잘 받았고요. 요즘은 그게 너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이제부터는 친절하게 단대합시다. 친절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저희 해외에서 교포들이 저희 방송 많이 봐주시는데 교포들도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좋아하고 우리 내가 고향에 왔구나, 한국에 왔네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찜질방 문화인 것 같아요. 그죠? 따뜻한 그 찜질방에 가서 목욕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하고 나와서 계란, 그죠? 그 계란 사서 삶은 거 그거 하고 뭐 비빔국수도 먹고, 예? 또 잘하는 집에 가면 회냉면도 먹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계속 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되고 하면 그냥 다 자고, 24시간 하는 찜질방이 뭐 전국에 그냥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작년 2월인가 있었던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외국인들이 가장 문화적으로 너무 독특하고 재미있고 한 게 아마 1, 2번 들어가는 게 찜질방인 것 같아요. 우선은 값이 싸다. 그리고 온도에 따뜻하게 잘 수 있다. 목욕까지 하고. 그리고 뭐 좀 떠들어도 되고. 소맥도 마시고. 뭐 이런 게 하면서 찜질방 많이 소개됐죠. 저희 먹방 프로그램이나 우리 개그맨들 프로 얼마나 찜질방에서 많이 합니까? 이거저거. 예. 그런데 정말 찜질방 쉽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단디해야 됩니다. 뭐냐? 이번에 핸드폰 절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고 있는데 핸드폰만, 요즘 핸드폰이 돈이 되니까 다 여자까지 공범이 있는 게 이미 텔레비에 다 소개됐죠. 다 훔쳐가는데
그거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넓은 방에서 자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 사람이 없을 때는 띄엄띄엄 그러다가 뭐 사실은 다 챙겨 입고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완전 무장하고. 대충 자다 보니까 그 CCTV 봐도 힐끔힐끔 보면서 여성들 그 몸 다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훔쳐가잖아요. 그 정도면 또 모르겠는데 찜질방 왜 조심해야 되느냐? 경찰관들이나 이 형사들이나 수사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절도는 뭐 절도라 치고 중요한 것은 여성들 이제 친구들끼리 많이 가잖아요. 특히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 친구들하고 많이 가죠. 그러다가 요즘은 또 거기서 많이 자기도 하고요. 또 젊은 분들도 30대, 40대 분들이 그냥 찜질방 문화가 하도 널리 퍼져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가서 목욕하고 휴게실에서 놀다가 그럼 휴게실에서 놀다가 뭐 먹을 거 먹고 잠깐 누워 있다가 이런 건 괜찮죠. 일본이나 어디 다른 나라도 일본 온천 같은 데 가도 온천 다 그 노천 온천도 하고 뭐 실내에서도 하고 휴게실 오면 널찍한 다다미방에서 먹을 것도 먹고 얘기도 하다가 잡지도 보다가 또 잠깐 쉬다가 이리 가면 괜찮은데 한밤중에 이제 사각지대가 새벽 1시, 2시, 3시 뭐 6시, 7시 이럴 때도죠. 6시, 5시 한참 깊이 잠들어 있을 때인데 만일에 남녀간에 부부가 가서 거기서 그 뭐 술이라도 한잔 하고 그냥 또 피곤해서 남편이 아주 골아떨어졌다. 그러면 하다 보면 막 뒤섞이잖아요. 왜냐면 혼수가듯이 자니까 일부 그 찜질방은. 그러면 아주 그 추행범들이 여성의 몸을 훔쳐본다든지 만진다든지 다가와서 앉는다든지 잘못하면 남편인 줄 알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성추행을 넘어서서 성폭행까지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피해가 나도 이건 뭐 하소연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그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 우리 유교 문화로 생각하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거기서 성폭행 당했다고 뭐 난리칠 수도 없고요. 결국은 뭐 적당한 합의에서 끝나버리던가. 추행도 또 경찰 수사라는 게 일반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경찰이 그냥 부르기 시작하면 망신다당하고 개망신당하고 또 불려가고 또 오라 그러고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해보라 그러고 행동을 해보라 그러고 별 그걸 다 하잖아요. 완전히 진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찜질방 성추행, 성폭행 범죄가 생각보다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수사기관 형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냥 너무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개인의 또 사생활이기도 하고요. 근데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 그 시청자들 보는 분들 이 찜질방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목욕하고 거기서 친구들이나 그냥 부부끼리 얘기하고 놀다가 그 다음에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 자야지. 물론 따로 남녀가 정확하게 남녀가 분별이 되어서 남자 여자만 자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는 잘 그거 돼 있는 데는 괜찮은데 우리나라 그런데 사실 많지 않거든요. 거의 뭐 혼수가다시피 자잖아요. 그 나중에 이거 피해 보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자녀라도 혹시 큰 자녀들 절대 데려가서 그러지 마시고요. 집에 꼭 가져야 됩니다. 찜질방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단디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늘은 일본 이야기 시리즈 중에서 여러분 많이 또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사무라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라이. 어떤 때 우리가 좀 비웃을 때 칼제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칼제비. 이 사무라이. 일본 이 칼의 문화가 정말 전 세계에서 칼의 문화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독일 칼 좋다고 옛날에 뭐 독일 칼 사오고 하는데 지금도 진짜 칼을 그거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그 대장장이에게 맡겨서 일본 최고의 또 대장장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만들어 오거든요. 예. 일본 칼
뭐 니폰도, 예, 일본 칼 정말 대단하죠. 이 장인 정신이 혼이 들어가 있는 게 일본의 그 사무라이고 칼이죠. 그런데 원래 그럼 사무라이란 게 뭐냐? 옛날에 사실은 일본은 동경, 오사카, 나고야, 교토 어디를 가든 간에 뭐 시마네 현을 가든 오이타 현을 가든 가고시마를 가든 구마모토를 가든 사실은 일본은 산이 굉장히 높고 골이 깊은 나라입니다. 칼산 개념입니다. 칼산. 우리나라는 민둥산 개념이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험한 산이 좀 있긴 있지만은 거의 민둥산 개념이 돼서 산에 갔다가 뭐 죽었다 이런 거는 좀 흔치 않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와 달리 일본은 사실은 산이 굉장히 높고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예전에 에도 시대라 그러죠. 동경. 그 동경 에도 쪽으로 들어오면은 그 후지산 산자락에 그 아마 그 여행 가신 분들 거기 보셨을 거예요. 한 두 군데만 이렇게 통과하는 데가 있습니다. 검문소죠, 일종의.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중령, 조령 이런 데는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두 군데만 해놓으면 그 나머지는 뭐 사라졌더라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갖다 죽으니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뭐 텍사스 쭉 사막 그런 데 가면 감옥이 사막 한가운데 딱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처럼. 죄수들이 도망가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왜냐면 도망가면 다 죽으니까. 가다가 지쳐서 사막에 다 죽는 거죠. 일본도 이 칼산 개념이 돼서요. 산에 그냥 잘못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일본은 또 나무가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돼서 강우량이 우리 두세 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나무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예,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거의 없잖아요. 동경, 시조가 이 동경 주변에 있어도요, 거의 그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겨울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위가 아주 없는 거 아닙니다. 이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이때가 좀 쌀쌀하게 춥잖아요. 또 일본은 온돌이 아니잖아요. 다다미로 돼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 사무라이라는 말이 다시 돌아가면은 이 산이 높고 골이 깊다 보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익산이다, 부여다, 논산이다, 공주다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우리나라는 들판이 많아서 그래도 이 나라들이 좀 이어지는데 산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일본은 확실하게 이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마을과 마을에 거의 왕래가 옛날에는 없죠. 전쟁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1592년 임진왜란이 있지 않습니까? 1592년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왔을 때 1592년 전에 한 7, 80년간 이게 전국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다이묘라 그러죠. 성주들이 다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있었죠. 자기 고을을 지키는 성주들이 다 거의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성주 밑에 전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무라이들입니다. 무사라고 그러죠. 북계, 무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본은 이 일본식은 농민이나 어민이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산업공상 이 종사하는 이 보통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일본은 오직 전쟁은 사무라이들만 합니다. 칼 쓰는 사람과 그 군대들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무라이는 그 군대에서도 높은 사람들이죠. 사실은. 우리나라 같으면 예전에 뭐 사또가 왔다 그러면 남은 사또다 하면 남은 사또 밑에 이방, 호방, 예방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급들이죠. 그 밑에 이제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쫄개들도 있는 거고요. 그죠? 일반 군인들도 있는 거고. 그거를 만난 사람이 사무라이인데 사무라이의 1번 그 정신은 어떤 면에서 주군에 충성하는 거죠. 성주에게. 그 대가로 그 녹봉을 받는 거죠. 예. 그 농토를 하사받는 거죠. 우리는 옛날에 그랬죠.
이조 판서, 예조 판서 하면 다 옛날에는 그 쌀이 중요하니까 그 논을 지금 같으면 몇 마지기 이게 받느냐가 그 사람의 이제 지위나 그거를 다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본의 사무라이들도 그 땅을 받는 거죠. 녹봉을. 예, 그걸로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전쟁만 합니다. 물론 뭐 전문적 회계라든지 이런 중요한 거를 그 맡기도 하지만은 1차적인 업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국시대에 수십 개, 수백 개 나라가, 수십 개의 나라가 계속 전쟁을 해 나가서 나중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 이런 이제 그 천하를 어느 정도 다 통일한 시마즈 요시히로, 큐슈 같으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성주였죠. 그 밑에 사무라이가 있었고, 사무라이는 주군에게 절대 충성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제 옛날부터 아마 영화 보신 분들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주신다쿠라고 충신장. 이거는 이제 그 주군이 자기들이 모시던 정말 그것도 괜찮은 주군이죠. 아주 존경하던 주군이 싸움에서 져서 패해서 죽은 거죠. 그것도 저쪽에 나쁜 상대방에 의해서, 나쁜 나라, 우리 아이들 얘기처럼 나쁜 나라에 의해서. 그랬을 때 이제 힘이 없으니까 다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군이라든지 특히 정치에서는 지면은 그냥 서로 생업을 위해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뿔뿔이. 지금 우리 MBC에 좀 밑보인 MBC는 이제 좌파가 완전히 잡았으니까요. 약간의 중도라 그럴까요? 우파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그냥 지금 쌀쌀하게 다 각자 도생해서 살고 있습니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능력이 안 되는데. 각자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오면 또 만나겠죠. 그래서 그 사무라이들이 복수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10년 뒤 금음날 어디서 만나자 이리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다 모여들어서 옛날 주군을 생각하고 가서 전쟁을 벌여서 기습을 해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원수를 갚는 거죠. 아주 일본 분들은 그거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어미심장하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의리, 충 이런 거는 지금은 우리도 뭐 고려나 옛날에 나라를 빼앗긴 조선 후기나 이럴 때는 참 그 이육사 선생이다, 김구다 정말 대단한 분들 많았지만은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면서 의리란 게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서 저리 고생하고 나와서도 고생하고 저리 공격당하는데도 그 옆에 있던 장관, 차관, 공사 사장하던 사람들은 아직도 희희낭낭 승승장구하면서 누구 하나 뭐 강에 뛰어들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뭐 절에 뭐 어디 떠났다는 이런 얘기도 없고 고향으로 낙향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렇죠. 예, 아직도 기득권자로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죠. 자기들의 주군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참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 요즘 이 지금 벚꽃이 아주 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벚꽃은 아시겠지만 탁 폈다가 일본 사람들 하나비라 그러죠. 이 불꽃놀이 탁 터지다가 순간적으로 탁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일본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를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남자답다고 생각하고, 예, 사나이답다고 생각하고, 일본답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 충의 정신, 의리의 정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우리도 뭐 고려 때나 조선 때 그 좋았던 그런 정신들이 많아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본의 그냥 과거 얘기죠. 일본은 지금도 뭐 사무라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은 이제 개인주의로 다 흐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정신은 살아있는 거죠. 우리도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 조선 특히 올해 3.1절 100년 아닙니까? 그 일본에, 그죠? 그 일본에 저항하던 옛날에 만주로 떠난 김구 선생이나 이동영 선생이나 이육사 선생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연금 받고 독립운동했습니까? 월급 받고 독립운동했습니까? 참 예전에 그 이종찬 전 국회의원의 그쪽 가게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지금 같으면 500억, 1000억 되는 땅을 다 팔아가지고 나이 60 넘어서 그거를 식솔들이 만주에 가서 신흥군관학교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정신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 의리와 충의 정신 말입니다. 충이란 나라를 생각하는 정신이죠. 그래서 이제 곧 벚꽃이 폈다가 떨어지는 계절이 돼서 일본 얘기 또 하면서 사무라이의 정신세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단대해야 됩니다. 예. 자기들 모시던 그 주군들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그 주군은 아니더라도 그 가족이라도 제대로 보살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단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예, 오늘 하는 일본 이야기는 제가 또 일본인들의 그 독특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일본 얘기를 쭉 한 번씩 하냐고요? 내년에 특히 그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내년 7월, 8월에 우리 그 동양에서는 아시아권에서는 하계 올림픽 7월, 8월에 4년마다 열리는 하계 올림픽, 우리는 88 올림픽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의 축제. 그 하계 올림픽이 두 번째 열리는 거죠, 일본은. 64년인가 동경 올림픽이 열렸고요. 이번에도 또 동경에서 열립니다. 동경과 이제 인근, 특히 신주쿠 쪽에서 우리 코리아타운이 신주쿠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요요기 스타디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열리는데 내년 일본의 관광객 그 유치 목표가 3천만 명입니다. 3천만 명. 달성할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일본 하면 이제 일본은 온천도 좋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깨끗하고 여러 가지 아기자기하기 때문에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래도 한일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경기장이 있으면 가까우니까 요즘 또 저가 항공도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뭐 작년만 해도 750만 명이 갔다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간 분들까지 합쳐서 그런 숫자긴 하지만은 한 3, 4년 전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지금 늘었다고 그러거든요. 내년에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이래저래 많이 가시게 될 텐데 제가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 책에서는 많이 읽겠지만은 요즘 책 보기가 그렇게 시간도 넉넉찮고 힘들잖아요. 그냥 이렇게 와서 하나하나 일본 얘기해 놓은 걸 시간 되실 때 한번 그냥 쭉 다 봐버리세요. 여행 가기 전에. 그러면 아 일본 사람들 특징이 이렇구나 하면 그게 요긴하게 그게 써먹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예. 그 오늘은 비 오는 날 비질하는 뜻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실제로 제가 동경특파원 때 제 집이 이제 저희 사무실이 일본 최고의 민방인 후지 텔레비에 있거든요. 10층에 있었는데 지금의 오다이바란 그쪽으로 갔을 때는 16층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집에서 제가 신주쿠 쪽에 이제 집에 있는데 일본은 아파트보다 한 단계 나은 데를 맨션이라 그럽니다. 만션. 연립주택이죠. 일본은 그러니까 아파트가 훨씬 더 싸고요. 아파트보다 한 등급 고급스러운 게 만션이라 그럽니다. 맨션. 우리의 이제 좀 고급 빌라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저희 회사 덕에 MBC 덕에 빌라에 사는데 아침마다 제가 이제 거의 아침 방송 끝내놓고 나면 잠깐 그 공원을 한 바퀴 산책을 하거든요. 회사 옆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집 옆에도 있고요. 그런데 가면 비 오는 날 그냥 보통 때야 뭐 괜찮죠. 근데 비 오는 날 가면은 비가 오는데도 약간의 가랑비성이 오는데도 비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낙엽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같은 장소에서 비질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왜냐면 궁금하잖아요. 비가 오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비 오는데 그냥 내일 해라. 비 오는데 그럼 뭐 하려 쓰냐? 그거 내일 쓸모없는 대시
비가 오는데 하기 쉬운데 일본 사람들은 가서 그냥 비치를 내나 똑같은 시간에 6시 반이면 6시 반에 와서 자기가 맡은 시간 2시간은 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인들의 그만큼 그 근면성, 성실한 거, 정확한 거, 자기가 맡은 시간에 대해서는 거의 이상이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뮤지컬 회사를 해보면요, 우리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일본에서는 뮤지컬 회사에 그게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앙상블이라는 게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조금 그 도와주는 분들인데 그 앙상블로 뽑혔더라도 그 계약을 하면은 그 한순간부터는 거의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식당에서도 마찬가지고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지탱이 됩니다. 유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얘기들 들어보면 요즘같이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 식당이다 편의점이다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그냥 갑자기 뭐 한 일주일 전 사흘 전에 통보라도 해주면 좋은데 갑자기 안 와버리잖아요. 갑자기 당황하는 거죠. 우리 뮤지컬도 한 번씩 보면 앙상블 뽑았는데 그냥 한 두세 명, 서너 명이 연락도 없이 그냥 안 오는 수가 많아요. 연락해보면 나 안 한다고. 이게 좀 약속 문화, 이 신뢰 성실의 원칙에 벗어나는 거죠. 일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본식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거의, 물론 뭐 어떻게 10명이면 10명이 다 그러겠습니까? 근데 10명 중에 7, 8, 9명은 다, 8, 9명은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약속이 지켜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가 와도 자기가 맡은 일 가서 청소 아니면 빗질을 하고 있고, 또 문을 닫아야 될 일이면 항상 6시에 문은 정확하게 닫고 가고, 예. 1분, 2분, 3분이 늦어도 이미 문은 닫힙니다. 들어가면 안 되죠. 큰 결례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좀 들어갑시다. 금방 갔다 온다니까. 금방 들어갔다 올게요. 한 10분이면 된다니까. 저희 식당 9시까지입니다. 그래도 아니 술도 덜 먹었잖아. 좀 더 있읍시다 하기도 하고요. 주인이 더 이상 얘기를 못 하죠. 근데 그쪽에는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거는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문. 분명히 일본의 식당은 다 마지막 주문이 있습니다.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 죄송하지만 9시 반이 라스트 오더입니다. 9시가 라스트 오더입니다 하면 그때부터는 음식은 더 주문이 안 됩니다. 음료만 거의 되죠. 약속대로 딱 지킵니다. 그리고 11시에 마칩니다 하면 11시 전에 손님들이 다 떠나죠. 이런 그 문화,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완전히 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습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디에서 꼭 단디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예, 이제 완연한 봄날이 왔고요.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따뜻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해외에 있는 교포들도 로마에 있건 스위스에 있건, 스위스 같은 데도 참 우리 교포들 많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포르투갈, 케냐 곳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남미에도 또 농업 이민 많이 갔지 않습니까?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데 전부 다 많은데 해외에서 생각보다는 저희 단데라 방송을 많이 봐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아마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상황을 이해하는데 요즘 그 공중파나 이런 마른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은 저희 MBC나 제가 몸담았던 MBC나 KBS나 너무 YTN이나 한 곳으로 이게 좀 집중이 돼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식 보도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펜앤마이크, 저희 최대현 전 아나운서가 지금 가서 부장을 하면서 앵커를 하고 있는데 요 실시간으로 흐름을 보니까 실시간 방송할 때 요즘 거의 뉴스를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녁 6시 때 일이 딱 들어가 보면 실시간 보고 시청하는 분들만 최소 10,000명이더라고요. 12,000, 13,000, 14,000명 막 이렇게 돼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자도 아마 한 8, 9명, 거의 10명 이렇게 기자가 있고, PD도 한 서너 명 있고, 또 행정직도 있고 그러던데,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또 광고 나온 거 보니까 그 펜앤마이크에서 기자하고 또 몇 사람을 더 뽑는다 그래서 참 일치월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최대현 부장이 특히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아마 또 원체 정규제 주필이 대단하시니까 아마 그 여러 가지로 해박하고 그 상황 논리 판단이 정확하시니까 사람들이 점차 글로도 쏠림 현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힘도 미비하고 그러는데 어떻든 제 나름대로 방송을 MBC에 입사해서 제가 33년 4개월을 근무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대한 보도, 드라마, 예능 총체적으로 아마 아는 거는 제가 이 방송에 대해서는 그래도 MBC 회사 덕에 그래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천천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회사 덕분으로 영국에 연수도 갔었고요. 가족들하고 연수도 갔었고 또 동경특파원 한다고 또 일본에 한 3년 반, 4년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파입니다. 그래서 해외 실정을 우리가 교포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실정도 제가 너무 사실은 또 취재도 너무 많이 갔고요.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외 분들을 위해서도 항상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좀 안정적으로 구독이 들어오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서 저도 조금 힘이 생겨서 옆에 지금은 한 서너 분이 도와주고 계신데 조금 더 힘이 생기면 좀 더 정확하게 방송을 하고 또 실시간 방송도 진행도 하고 해서 이 우리 핸드폰 종편을 만들겠다. 제가 꼭 핸드폰 종편을 처음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오늘은 언론 얘기니까 또 아무래도 우리 저희 MBC에 좀 관계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보통 세속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MBC 출신들 요즘 정치권에 정말 출세를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박영선 의원이 이제 중소기업 벤처 장관으로 또 입성을 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또 재선을 해서 해나가고 계시고, 장관에, 도지사에, 그 다음에 우리 정동영 제3기위거든요. 공채 13기 기자신데, 대통령 후보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희 MBC 출신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둘이 붙어서 지긴 했지만은, 앵커 출신으로 대통령 후보까지 나섰던 거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회사로 MBC로 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보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300명 가운데 저희 MBC 출신이 전번에 최명길 의원이 송파의 국회의원이 됐다가 안철수 대표 쪽에 있다가 선거법 때문에 그냥 좀 날아가 버렸죠. 그러고도 아직 저희 MBC 출신이 국회 8분 정도가 계십니다. 국회의원만요. 300명 가운데. 대단한 거죠. 한 언론사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좀 약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민주당이라든지 평화민주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야당 좌파 쪽 간본들은 다 성공하고 출세했고요. 중도 우파 쪽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출세한 사람이 거의 드물죠. 한 2명 정도 지금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2명은 우리 그래도 오선 의원, MBC에서 일찍 기자 생활을 하다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 있죠. 1979년 서울의 봄 때 큰 역할을 했던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 우리 기자 출신이고요. 또 한 분은 한성교, 지금 현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저희 MBC의 아나운서로 크게 활약하시다가 SBS 가서 또 스타가 됐다가
이제는 그 용인 지역의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계시죠. 이번엔 또 사무총장까지 지금 맡고 계신데 두 분만이 좀 어떻게 보면 MBC 출신으로서는 좀 외롭게 투쟁을 하고 계신 거죠. 면면을 보면은 아까 정동영 후보, 대통령 후보까지 갔던 정동영 앵커, 전 앵커는 제 한기 위인데 정말 정치적으로 지금도 또 야당의 한 당의 또 대표로 계시잖아요. 예. 그 분이 발탁한 분이 그 민주당에 있을 때 발탁한 분이 지금의 그 요번에 벤처기업, 벤처중소 장관, 예, 중소기업 그 장관 쪽으로 자리를 옮긴 박영선 의원입니다. 사선 의원이죠. 예,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사선 의원이 됐습니다. 원내대표도 하셨고요. 이런저런 뭐 분란은 있지만은 어떻게든 정치적으로는 큰 이제 또 뭐 큰 나무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현재 그 요번에 그 다음 달에 있을 원내대표 경선에 그 아마 그 지금 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노웅래 의원이 마포 쪽에 노웅래 의원이 현재 지금 삼선 의원이죠. 아버님은 그 유명한 옛날에 김대중 총재 야당 때 모시고 계시는 노성환 부총재시죠. 마포구청장도 3번 하셨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또 활약을 하고 있고 또 박광원 최고위원이 저희 정치부 기자 후배이기도 한데 지금 재선위원으로 수원 출신 재선위원이고 김성수 의원이 보도국장 출신으로 지금 또 대변인 전번에 했죠. 이렇게 그냥 승승장구하고 있죠. 강원지사 최문순 지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MB 출신들이 주로 노조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노조의 큰 간부는 안 했지만 거기에 생각을 같이 했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분들 뭐 집안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뭐 전혀, 그리고 회사에 있을 때도 제가 정치부에 같이 근무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럴 때도 크게 뭐 좌파적인 꼭 성격을 가졌던 분도 아닌데, 이 정치판이라는 게 MBC 출신들은 자고한 노조의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고 했던 분들은 그냥 또 민주당 간부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그쪽에 중도적인 분들은 그냥 지금 한 2분만 계시고, 우리 은경 명앵커, 대한민국의 앵커, 은경 앵커가 예전에 강원지사 선거에 처음 그 강원지사 사장을 끝내고 강원지사 선거에 나갔다가 그 당시에 최문순 후보한테 졌죠. 춘천고등학교 선후배끼리, MBC 선후배끼리 붙었는데 거의 뭐 다 이기고 있다가 예상을 깨고 아마 민주당 쪽에 전략에 졌다고 봐야죠. 예. 선거 그 종사원들이 뭐 전화 이제 일일이 해서 선거운동 했다는 게 또 이제 크게 막 보도되니까 아무래도 언론 보도가 그 당시에도 다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었잖아요.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에 MBC, KBS, YTN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민주노총 산하에 저도 예전에는 뭐 노조원이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그냥 보도를 어떻게 보면 그 속된 말로 막 조지어 들어가니까요. 은경 후보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다 이겼던 선거에서 져버린 거죠.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 정치하기에는 이 MBC 노조거나 우리 MBC 노조 쪽에서 훈련을 받거나 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어디 그 정치에 갔다가 좀 낙선을 하거나 실패를 해도 이 그 좌파 쪽은 이 단결력이 좋잖아요. 도와도 주고 미드도 주고 또 충고도 해주고 또 나가서 같이 투쟁도 해주고 이러는데, 참 이 우파 쪽은 그만두면 너무 사실은 외로운 거죠. 우파 쪽은 그 중도 이쪽만 돼도 그냥 그만두면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당신 같은 능력 가진 사람 그냥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뭐 하나 잘못되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저도 어떤 면에서 거기에서 큰 상처를 입었고 지금도 그냥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혼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또
뮤지컬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 나름대로 죽기 살기로 해서 꾸려는 나가고 있는데, 이 중도 쪽이나 이쪽에는 누가 나와서 뭐 크게 아는 분들도 누가 손을 잡아주는 것도 참 어렵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당신 일을 당신이 잘하면 되는 거지. 실력이 뭐 있으면 한번 일어서 봐. 증명해 줘봐. 이런 식으로 거의 판단을 해서, 이 비즈니스에서는 어디 뭐 뮤지컬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제가 뭐 어디 MBC 출신이나 이런 얘기를 거의 잘 안 합니다. 하면 손해를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진숙 대전 MBC 전 사장이나 뭐 전영배 예전에 기조실장, 또 MBC 플러스 사장이나 이런 분들, 미디어텍 사장이나 이런 분들 다 나오면은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디 가서 뭐 도움이 안 되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여기에 좀 더 덧붙인다면, 이 MBC나 KBS, MBC는 MBC 방문진이라 그러죠.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지 않습니까?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6명은 좀 여당 쪽이고 3명은 야당 쪽이고, 정권이 바뀌면 또 뒤로 바뀝니다. 임기는 3년이 있지만은. KBS는 11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7대 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당 쪽이 7, 야당이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만 바뀌면 그렇게 MBC, KBS 방문진과 KBS 이사회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서로 빼내서 자기들이 다 끌고 가려고, 그죠? 이렇게 해서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영방송은 특히, 아니 나라에 하나 있으면 됐지. 일본의 NHK나 영국의 BBC나 이렇게 있으면 됐지. 공영방송이 세계 뭐 어느 나라에 2개 있는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이 KT나 아니면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KTNG라든지 이런 좀 공적인 기관에서 주식은 갖고 있더라도, 이 KDB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처럼 좀 주식회사, 지금도 MBC는 주식회사입니다. 예, 주식회사인데 사실상 뭐 언론기관이다 보니까 공영방송이라는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민영화, 조금 더 자유로운, 좀 더 민영화돼야 이게 좀 정치권에서 자유롭거든요. 아마 예전에 그런 논의는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도 MBC에서 앞으로는 반드시 MBC는 민영화되는 게 그나마 정권으로부터 전리품처럼 항상 이렇게 취급되는 일이, 저도 MBC 그룹의 사장을 해보니까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민영화론자고, 마지막까지 민영화 어떻게 단초라도 좀 만들어 놓고 나오려고 굉장히 노력하다가, 또 뭐 어떤 면에서 그런 게 또 박근혜 정권이나 이런 게 또 밉보여서, 그래서 제가 또 회사를 사실은 또 그만둘 때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밉보인 거죠. 예, 어떤 면에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사들이 그 당시에 여당의 이사들이 저를 김광동 이사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예, 뭐 인사청탁이나 뭐 부탁들이 또 안 통하고 하니까. 예, 그래서 MBC는 어떻게든 민영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시든 국내에 계시든 저희 MBC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작년에 뭐 컨텐츠가 영 좋지 않아서 사상 최대 흑자가 아니고 적자 1237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그 폭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후배들 보고 하는 얘기는, 저희 친정이니까 MBC가 잘 되는 게 사실은 좋죠. 예.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많이 회복하기를 후배들에게 바랄 뿐입니다. 저도 뭐 밖에서 응원하고 난대하겠습니다.